입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고 토론을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계속 저희 법제화 얘기가 나왔고 이제 법제화를 기다리는 마음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가지고 계시는데 최소한 2년 이상은 더 걸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유예 기간이 지난 21대 국회 때는 1년이었습니다. 그걸 감안하면 2년 이상이 걸릴 것 같고 그러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혁신금융 사업 서비스를 지정을 받는 건데 현재 금융위가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한 건수가 한 320여 건, 정확히 323건입니다. 323건이고 그 중에 주각투자 부분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조금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수요조사도 없어졌고요. 그전에는 지정 신청서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이번 6월 달부터는 공개적으로 했고 그러니까 분기별로 매월 마지막 주 월 2주간 지정 신청서를 받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2분기 지정 신청서 접수 건이 토탈 131건입니다. 131건이고 그다음 신청 기업 유형별로 보면은 금융회사가 96건, 그다음에 핀테크가 31건, 그다음에 빅테크사가 1건, 3건, 그다음에 기타가 1건. 그래서 131건이고요. 이거를 서비스 분야별로 보면은 자본시장 분야가 48건, 그다음에 전자금융 보안 서비스 분야가 보안 분야가 한 35건, 대출 분야가 한 33건 정도로 지금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접수가 되면 120일 내에 심사를 해서 뭐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120일 내에 되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아마 그 서비스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심사를 받을 때 또 부족한 서류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날짜가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하실 분 나와 주시죠. 아니야 계속 잘 모자고 자리 될 것 같은데. 서 기사님 네, 토론은 네 분이 하시는 걸로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자료에 석동호 이사님 자료가 없어가지고 자료집에서는 아마 3분 자료만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은 큐브벤처 파트너스의 석동호 이사님, 그다음에 클립로드의 박상욱 대표님, 한국 블록체인 사업 협동조합의 이준복 기사장님, 그다음에 IP샵의 김재설 의장님 순으로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7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큐브벤처 파트너스 석동호 이사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주제는 글로벌 STO 관련 투자 사례 그리고 어떤 발행 사례, 유통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벤처 캐피탈리스트로서 또 투자 회사 관점에서 이 STO 시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STO는 아시다시피 토큰 증권으로서 많은 이제 장점이 있죠. 그리고 뭐 발행 비용이 적다든지 유지 비용이 절감된다든지 또 투자 접근성이 좋다든지 보안성이 높다든지 24시간 거래하면서 다양한 플랫폼에서 거래가 가능하다는 이런 많은 또 장점이 있습니다. 글로벌 사례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뭐 법제화 이걸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2017년도에 최초로 블록체인 캐피탈의 BCAP 토큰을 STO화한 사례가 처음 시작이 되었죠. ERC20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게 지금까지도 여전히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 에버그린형 펀드인데요. 펀드가 만기가 되면 투자금을 회수하는 그러한 것인데 현재 재투자가 되고 있고
그 당시 2017년도에 투자한 것 대비 멀티플로 지금 14.1배 정도 지금 멀티플로 성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10월쯤으로 해서 이제 많은 STO가 글로벌 시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한번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투르팔이라고 중국의 물류 에코시스템 개발을 통해서 수익금을 배당하는 그런 토큰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그 회사는 서비스 영역은 중국이지만 회사는 버진 아일랜드에 이렇게 설립되어서 100% 지분을 가지고 있게 되죠. 그리고 이걸 지금 상장을 하게 되는데 중국 회사가 뭐 이렇게 상장을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쿠팡이 한국에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쿠팡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쿠팡 그 USA가 되겠죠. USA가 상장하듯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투르팔도 토큰 오퍼링을 발행한 거는 거의 한 10억 개를 오퍼링을 했는데 오퍼드 실제 이제 모금된 거는 한 2천만 불 정도 이렇게 모금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드벤트 엔터테인먼트라고 ATX 22년 12월에 상장했는데 이거는 메타버스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할리우드 영화 제작 프로젝트예요. 이것도 지금 의미 있게 토큰이 잘 발행이 되었고 현재 그 오퍼드된 게 1,500만 달러 정도 됐었고요. 최소 미니 뭐 투자 금액은 7,500불. 이런 식으로 이런 할리우드 제작에 높은 이제 개인들도 관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에는 개인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졌다면 이제 STO를 통해서 이러한 기회들이 이제 많이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영역별로 이제 이렇게 아까 좀 전에 물류 이야기했고 이제 엔터테인먼트 이야기했고 이제 또 해양 탐사 보물 탐사 그게 해양 탐사 기업이라고 하는 트레저 익스피리언스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TRZX라고 하는 이제 토큰 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얘네들은 해양 탐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보물선 탐사하듯이 뭐 다큐멘터도 찍고 실제적으로 보물을 탐사하고 그 과정들을 그 다 공개하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수익 기반을 가지고 그 토큰 홀더들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얘네들도 그냥 한 600만 정도의 오퍼드가 됐고요. 여기서 뭐 여러 이제 뭐 굿즈 판매랄지 뭐 다양한 이제 부가 상품들을 토큰 홀더들에게 수익을 배당하는 이런 개념의 이제 STO가 발행이 됐고, 그다음 턴코인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탤런트 가수나 탤런트 축구 선수 이런 유명 선수들의 그 개인 카드를 발행을 해서 이걸 이제 토커나이제이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할 때 발생하는 어떤 카드를 발행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거기서 나는 이제 수익이 발생하겠죠. 또 거기에 어떤 가치가 부여가 되게 되면 또 많은 또 수익이 발생할 것이고 이걸 토큰 홀더들하고 또 이제 공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오퍼드된 것이 거의 한 4,300만 달러 정도 됐고요. 굉장히 이제 이런 이제 사례들을 보면 굉장히 활발하게 해외에서 일어나는 사례들을 볼 수 있는데 엑스마나라고 하는 것도 메타버스 관련 이제 게임 수익 공유인데요. 여기는 이제 뭐 우리가 그 메시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인터 마이애미 거기 소속인데 거기에 스폰하기도 했고 여기도 오퍼드된 게 한 1억 개 정도 오퍼드되면서 대체적으로 이게 뭐 최소 투자 금액이 다 기본적으로 1,000불이 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HAG라고 이제 비트코인 채굴기 관련인데요. 이것도 이제 해시레이트를 증권한 한 사례입니다. 채굴에서 이게 나오는 이제 수익을 가지고 여기 이제 토커나이제이션 홀더들에게 WBTC라고 하는 것으로 배당을 하게 되고 이런 것도 이제 뭐 해시레이트 토큰을 뭐 39달러로 만들어서 이렇게 오퍼드된 그런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캐나다에 가면 컨버터블 컨셉 노스라고 하는 캐나다 회사가 있는데 이 운송업체입니다. 캐나다는 굉장히 동서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펜도로 가가지고 올 때는 뭐 이렇게 빈차로 오게 되면 굉장히 리스크가 크죠. 로스가 크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걸 컨버터블하게 트레일러를 만들어서 올 때도 수익을 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서 토큰은 여기에 이제 투자를 STO 형태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됐죠. 이 경우도 이제 2,300만 정도 오퍼도 됐고요.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제 KKR이라고 헬스케어 성장 전략 펀드라고 해서 KKR은 너무나 유명한 사모펀드 회사죠. 그 자산 규모가 한 640조 이상을 운용을 하고 있고
헬스케어 전략성장 펀드를 5조짜리 펀드를 만드는데 여기에 보통은 이런 5조짜리 펀드 만들면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SDO라는 개념이 이제 도입되면서 일부 이제 LP 기관 투자가 LP1, 기관 투자가 LP2 이렇게 되는데 나머지 부분의 일부를 한 1억 불 정도를 SDO로 발행을 해서 펀드레이징을 한 사례. 이거는 아발란체라고 하는 그 대형 메인넷을 통해서 발행을 했었죠. 그다음에 해밀턴 레인이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KKR 못지않은 상품도 회사인데요. 프라이빗 마켓에서 여기도 선순위 신용 이렇게 됐네. 주식 공동 펀드랄지 빠르게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까 제가 좀 더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여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많은 다양한 투자자 관점에서 사모펀드를 만드는데 여기에 이제 기존의 방식인 기관 투자, 기관 LP뿐만 아니라 여기에 채권을 갖다가 SDO로 한다든지 다양한 형식으로 SDO로 해서 펀드레이징 하는 부분이 또 하나의 그 시장의 투자 회사의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이런 관점이 있다는 걸 좀 강조드리고 앞으로 실물 자산 이런 것도 결국은 이제 펀드레이징하는데 직접 펀드레이징 할 수도 있지만 SDO로 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유동성이 부족하면은 그걸 또 받쳐주지 못할 수도 있는데 펀드 회사가 투자 회사가 그 펀드레이징으로 SDO화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좀 더 시너지가 있고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 봅니다. 이거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확정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례인데 아직 우리나라 갈 길이 먼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합심해서 이 길을 같이 뚫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그 석동호 이사님 발표 자료를 어저께 개인적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지금 발행 그 글로벌 STO 발행뿐만 아니라 유통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또 발행 시 유통 시 고려 사항까지 해서 좀 한 12페이지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 끝나고 석 이사님한테 개인적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박상욱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클립로드의 박상욱이라고 합니다. 문화 콘텐츠 분야 관련돼서 STO 발행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화 콘텐츠가 STO와 관련돼서 얼마나 매력적인지에 대한 것 하나 하고 또 한편은 투자자 관점에서 문화 콘텐츠가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문화는 스며드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번 스며들면 절대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즐기고 있는 어떤 빼빼로데이라던가 발렌타인데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문화의 일환이고 그것이 생활 속에 생활 속에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빼빼로 하나 가지고 그 하루 동안 밀어나는 매출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은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투명성과 신뢰도를 증가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팬들과의 접목이라던가 그다음에 그동안은 어떤 투명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업이라던가 이런 곳들만 들어올 수 있었던 것들이 STO가 열림으로 인해서 작은 어떤 팬심과 함께 마케팅 측면에서도 얼마든지 관여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예전에 해리포터라는 영화 한 편이 현대자동차 60만 대를 수출을 했던 그런 성과를 올렸다라는 기사가 과거에 많이 나와 있었는데 현대자동차는 망하면 고철이 남습니다. 하지만 문화 콘텐츠는 망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 콘텐츠를 STO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산업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할 때는 이것이 우리 생활에 스며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먹고 자고 입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이상을 추구하는 개념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콘텐츠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문화 콘텐츠를 투자할 때는 단순한 팬심에 의해서 마케팅에서 참여하는 것 이상으로 수익을 위해서 참여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이 과연 한국 시장을 벗어나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먹힐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만의 어떤 노하우로 인해서 이것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 문화 콘텐츠를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준복 이사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기 블록체인 협동조합하고 있는 이준복이라고 합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지금 규제 샌드박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뭐 앞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펜딩돼 있는 프로젝트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번에 바뀌기 전부터 사실은 준비를 해서 한 2년 반 동안 준비를 했고, 2개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소위원회 통과를 하고 발표까지 끝났는데 아쉽게 사실은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 발표를 했던 데가 미래에셋이랑 소카가 같이 나왔는데, 사실은 수익 신탁 모델로 거의 비즈니스 모델은 거의 비슷한데 왜 떨어졌는지를 솔직히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붙었던 회사는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항공기 엔진 예비로 가지고선 하는 그 회사가 붙었는데, 솔직히 신탁 수익 증권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다 증권이기 때문에 증권성에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사실은 안 해줄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떨어져서 왜 그런지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고, 사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또 넣었어요. 이번 달에 또 넣어서 아마 심사가 좀 진행이 될 것 같고, 그거 외에 사실은 그 전부터 준비하던 프로젝트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도 지금 심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2년 넘게 사실은 STO랑 그 규제 샌드박스를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솔직히 그 오늘 나와서 이제 사례로 많이 발표되고 있는 RWA나 뭐 해외 쪽에서의 STO랑은 한국의 STO는 완전히 틀리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국의 STO는 그냥 증권입니다. 이거는 토큰이 아니고 증권의 한 발행 형태가 다른 것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증권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한국에서 해외에서 했던 프로젝트 동일하게 이걸 가져온다 하면 자본시장법에 다 위배돼서 그 가상자산법에도 다 위배가 되는 그런 걸로 이제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한국에서 해외에서의 STO랑 한국에서의 STO가 왜 틀리냐를 그러니까 하나로 얘기를 하다 그러면 솔직히 그 자산에 대한 평가 방법인 것 같아요. 예. 자산에 대한 평가 방법을 우리가 샌드박스를 할 때도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 제시한 규제의 그 밸류에이션 툴 자체가 그들이 봤을 때 리저너블하지 않으면은 이건 절대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저희가 제시했던 모델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가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의 원하는 그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사실은 가장 핵심일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STO 그리고 RWA에 대해 생각을 하시는데, 그 자산에 대한 평가가 솔직히 누구나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공신력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산화 시켜서 토큰화 시켰을 때 왜 이거를 이 가격에 팔아야 될지를 누구 하나 솔직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점차 규제화가 되다 보면은 자산에 대한 평가에 대한 레귤레이션 자체들이 조금 엄격해지고 아마 좀 타이트해질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 김재설 의장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준복 이사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저희 그 해답 알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저희가 이제 샌드박스 그 심사팀하고 우리 심사를 하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이따 끝나고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되고요. 저희도 아까 우리 앞서서 발표해 주신 우리 서울랩스 장도희 대표님이 스타트업이 어떻게 2년 6개월을 버티냐. 저희 4년째 버티고 있습니다. 4년째. 저희 이제 시작하자마자 사업 첫 해에 1, 4분기 매출을 20억을 했어요.
그해 100억 넘긴다 막 이러면서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금감위에서 연락이 왔어요. 영업하지 말라고. 왜냐면 니네 거 증권성마저 검토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뭐 서류를 제출해도 그게 아니고 그 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감위에서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증권성이 아니다라고 판명을 받았는데 1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년 동안 영업을 못했고, 뭐 흔히 저희 경쟁사는 아니죠. 저희보다 큰 회사인데 뮤직카우라고 하는 회사도 1년 동안 영업을 못했어요. 기업이 1년 동안 영업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근데 어쨌든 저희가 4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까지 기존에 있는 RWA, 저희가 가지고 있는 RWA들을 전부 다 저희는 솔루션화 시켰고요. 21대죠. 국회에서 사실 법이 통과돼서 저희도 이제 플랫폼 또는 이제 증권사들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통과가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우리 앞선 소개했던 디아나 서울이나 아니면 우리 서울랩스처럼 저희도 이제 결국은 해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운 좋게도 저희는 또 이제 정부 쪽 라인을 좀 타고 가려고 해서 최근에 이제 싱가포르 하고 이제 저희는 프랑스, 유럽 쪽으로 좀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못하지만 우리 오늘 옆에 우리 클립로드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신 게 저희 회사의 지금 글로벌 진출 그 BM을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거를 보셨나? 네. 근데 되게 좋은 말씀 앞서서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앞서서 발표한 우리 회사들도 그렇지만 해외 진출이 현재는 답인 것 같아요. 저희가 2주 전에 금감원 상담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금감원 심사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에서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자기네들도 심사하는데 이거를 안 들어주자니 뭐하고 들어주자니 자기네들이 총대 맬 것 같아서 못 해준다고 하시면서 예시를 든 게 우리 이쪽 예시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는 있어요. 그 내용을. 그래서 앞서서 우리 디아나나 서울랩스 같은 경우는 잘 선택하신 것 같고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 해외 진출이 좀 느려요. 그래서 아직 스타트업이고 작은 기업들이긴 하지만 좀 더 우리나라의 이 프로젝트들이 해외에 좀 나가서 해외에서 좀 큰 성공을 거둬서 좋은 모범 사례가 돼서 역으로 성공하신다면 역으로 한국으로 들어오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금감원이 아무 소리 안 하겠대. 그러니까 그런 예시를 하나 해주셨길래 그래서 저희도 이제 4년 참다가 올해부터 이제 해외 진출 저희도 할 계획이고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 발표해 주신 앞선 기업들 꼭 성공하셔서 좋은 모범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하시고 식사하러 가셔야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혹시 발표자님들께서 추가 말씀 있으시면 뭐 1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2분만 하실 말씀 추가로 있어요? 뭐 이제 우리 또 이준복 이사장님이랑 또 옆에 우리 대표님들 말씀에서 전략을 잘 짰다. 일단 뭐 그런 안도도 느껴지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동병상련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지금 진출하고 있는 지역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이런 거는 같이 사업하시는 대표님들이랑 또 나누면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좀 해외 진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인데 저도 글로벌화가 가장 중요한 타겟이라 생각하고요. 그 중에서 사실 저희가 물리적으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국가들과 거래를 해야지 멀리 있는 국가들은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게 한 뭐 5시간만 6시간 사이에 있는 동남아시아, 중동 이 정도 영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새로운 뉴 마켓이에요. 그래서 아마 저희 국내 스타트업의 뭐 RWA 전략이라든지 또 저희 같은 병원의 전략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요. 저희는 헬스케어와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병원 프랜차이즈 집중해서 아시아 시장으로 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랩스도 아마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섹션에서 발표하셨던 분들이 지금 다뭐 업무적으로 지금 가셔가지고 사실은 이제 플로에서 질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줄 수 있는 분야에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또 시간도 조금 남아서 원래 이제 6시 40분이 이제 끝나는데 이제 한 6분 정도 남았거든요. 한 2분 정도 플로에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갖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특별히 질의하실 분들이 안 계신 것 같고요. 혹시 질의 사항이 있으면은 주최 측에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저희가 이메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